좀 송구스럽지만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라고 좀 쉬워질까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유일하게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봤을 때 김경훈 연구원님이 지난 3월에 예. 3월에 출연하셨었는데 그때 네. 방산주 얘기를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거의 또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 그래요? 예, 저는 성장하는 가치주의 테마로서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라 보고 있어서 국내 뭐 리뉴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얘기는 흘려듣지 말아야죠. 네. 오늘 근데 어떤 주제로 혹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주로 좀 정신이 좀 번쩍 좀 드실 수 있을 만한 조금 좀 이런 저희가 조금 위기의식 아닌 의식을 좀 느낄 만한 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작년 11월 초였죠. 그 연간전망, 그 올해 연간전망 관련해서 그 소뚜껑 사진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 좀 주로 말씀드렸을 거고, 제가 올해 증시 이렇게 어렵게 봤던 대표적인 요소가 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작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는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멀티플도 역시 축소 과정에 돌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죠. 또 작년에 높은 기저에 의해서 올해 이제 실적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였고, 마지막 3번째 요소는 이거였죠. 중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놓고 봤더니 아시다시피 또 중국 하우싱 프라이스를 관찰해봤더니 작년부터 또 우아한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거였고, 이에 따라서 소비 여력도 부재할 것이다. 대표적인 3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올해 증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작년 말부터 좀 예상이 되어 왔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외생 변수가 발생됐죠. 3월달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추가가 됐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를 좀 먼저 좀 진단을 해보고 이에 따른 저희가 좀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각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송구스럽지만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라고 좀 쉬워질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년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차트부터 좀 봐주시면 일단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 7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기 시절 동안 미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였고요. 이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 선이 뭐냐, 요 곤색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더 핵심이 될 만한 구간들은 요 푸른색으로 제가 음영 표기를 드려놓은 요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던 현상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최소, 여기서 최소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나 이렇게 장기간 비이성적으로 역전됐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였고, 이때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색 선으로 넘어오셔서 주식시장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좀 봐주신다라면 이 하늘색 음영표가 끝나는 바로 직후 구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매번 이렇게 증시가 힘들어왔던 상황이 연출이 되어 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2가지 포인트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앞서 표현해드렸던 말도 안 되는 현상들, 6개월 이상이나 어떻게 이렇게 시장 금리들이 역전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키는, 여기에 대한 답은 정책 금리인 이 하늘색 선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번 공통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빠른 긴축으로 접어들었을 때마다 어김없이 시장 금리들이 이렇게 역전됐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였고요. 아시겠지만 장기물 대비해서 단기물이 정책금리 훨씬 더 탄력적으로 따라 붙다 보니까 이런 단기간 내 빠른 긴축 속에서 시장 금리는 역전되는 비이성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 국채 단기물이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더 빠르게 연동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멀리 있는 국제, 만기가 긴 것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 경기를 반영하면서 맞습니다. 늦게 정확하십니다. 움직이고.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하늘색 음영이 이렇게 끝나는 요 구간들마다 이제 증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요 하늘색 이 변곡점이죠. 이 구간이 끝나는 요 변곡점은 누가 만들었나? 페드 정책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선 다시 한번 와서 봐주시면요. 앞서 표현해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간 이런 빠른 긴축으로 가던 중앙정부의 스탠스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확장 기조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어김없이 증시가 힘들어 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확장 기조로의 전환은 증시의 우호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 기조로 넘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역전된 이후에 나타나는 확장 기조로의 전환으로서는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리포트의 제목으로 좀 쓴 것처럼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좀 간과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덧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점도표 기준으로만 봐주셔도 올해 말을 떠나서 내년 3월까지는 지속적인 페드의 긴축 이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된다라면 분명히 또 페드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외생 변수다 뭐다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을 놓쳤다라는 거고 이제는 성장을 도모를 할 시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책 스탠스의 확장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다른 말로 내년 이맘때쯤 된다라면 조금 이제 저성장과 함께 맞물린 좀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근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에서 보셨던 요 차트는 그냥 현상에 대한 일단 설명이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차트는 방금 위에서 보셨던 것과 시계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거죠.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정책금리 향방에 따라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책금리 의사결정이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매번 결정이 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요 차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정책금리 의사결정을 할 때 페드 위원들도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을 확인을 하겠지만 요 차트를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 두 가지 지표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 증가율이 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에서 좀 추가적으로 또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요 회색 막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들 보이실 겁니다. 요런 구간들은 요 위에 있는 차트와 시계열상 이렇게 연결이 된 거라서 실제 정책금리 요로 인상 구간을 위로 올라가게끔 표기를 드려놓은 거고, 저게 기준금리를 올릴 때 실제 올렸을 때, 그리고 반대로 회색 막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금리를 내릴 실제 때. 금리 인하기를 동구간 이렇게 표현을 드려놨다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모델의 이제 실제 로직이라고 했을 때는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요 빨간 점선 두 개가 이제 실제 로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빨간 점선 요 두 개가 이제 실제 로직인 거고, 요 위에서 보고 계신 요 어퍼밴드라고 했을 때는 과거 경험상 페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밑에는 로우밴드는 이제 인하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좀 정성적으로 인상 쪽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페드는 과거 경험상 인하할 때보다 인상할 때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일단 선행 성격의 요 ISM 제조업 지표가요, 기준점이라 말씀드렸던 우측입니다. 요 55포인트 이상으로 상회를 하고 있고 엔드 조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후행 성격의 요 고용지표 증가율 역시 2% 이상의 그로스를 보여주는 구간에서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왔다라는 것을 요 회색 막대가 위로 올라가 있는 구간과 연계해서 봐주신다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업률인가요? 뭐죠? 어떤 거죠? 논판 페이롤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로우 밴드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요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가
기준점이 다시 한번 우측이고요. 50포인트 이하로 밑돌던가 여기선 또는입니다. 올 후행 성격의 고용지표 증가율 역시 이제 좌측입니다. 제로 이하이죠. 즉 역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패드는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실물 경기를 확인을 하고 정책상 후행할지언정 매번 확장 기조로 넘어가줬다라는 거였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부터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들으셨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기준이죠. 이 두 실물 지표가 이 어퍼밴드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회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선행지표 실물 경기,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지표는 기준점인 55포인트 이하로 밑돌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이 매번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요 고용 쪽 봐주시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이클 때 전저점이라고 했을 때는 재작년 4월이었고, 그때 이후로 고개를 들고 빠르게 개선 중인 건 맞기는 해요. 네, 그렇죠. 다만 저희 지난 반세기 동안 목격한 2% 이상 성장까지 회복한 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로우 밴드를 걱정을 하셔야 될 때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 선행성격 ISM 지표 봐주시면요. 이번 코로나 사이클에서 전 고점이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었고요. 네. 최근에 발표치 추이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둔화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55 밑으로 내려오고 있나요? 이미 내려갔습니다. 네. 어제자로 ISM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2.7이 나왔고요. 52.7.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죠. 최근에 이 ISM 제조업 지표의 둔화 속도대로 이 이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신다면 과거 경험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던 이 지표가 50포인트 이하로 밑돌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고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바로 다음 달입니다. 9월달 늦게 되더라도 10월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면 올 9월 또는 10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즉 확장 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최소 상반기 때까지는 지속적인 페드의 긴축 이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 통화 정책과 이 실물 경기 간의 본격적인 괴리의 확대를 의미한다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괴리가 결국 내년 상반기 때까지 지속 누적이 되어 가면서 저는 내년 이맘때 저성장, 다른 말로 디플레 우려로 보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페드는 연초부터 이 물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를 잡겠다는 명분하에 어쨌든 조기 선제적인 빠른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죠. 말 그대로 원자재 대표 수출 국가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거고. 그렇죠.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로 이 마지막 마저리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올해 9월 또는 10월 전까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적 리스크가 서프라이즈로 종결이 된다. 글로벌 경기와 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선순환 구도로 넘어가면서 저희의 주식 포트 역시 100% 이제는 그냥 되게 쉬워지는 장이죠. 예. 100% 가치주 오버에 지켜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또 뒤에 뭐 다른 자료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료는 이제 제가 기존에 출연했을 때마다 좀 보여드려 왔었던 자료인데요. 네. 일단 이 자료는 이제 매달 초에 제가 국내 증시 월간 단위 리스크 온오프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자료였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를 위해서 가공해 왔던 게 이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이 곤색 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 90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기 시절 동안 이 곤색 선이야말로 제가 이름을 일단 신경기종합지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으나 국내 경기 사이클의 프록시로 대변해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로직에 대해서 잠깐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곤색 선, 그러니까 국내 경기 사이클 프록시가 우상향이 되어갈 때는 경기 확장을 의미를 했었던 만큼 그렇죠. 저는 매달 초에 그 달에 대해서 매번 온 시그널, 그러니까 주식 할 때다를 말씀드려 왔을 거고 네. 반대로 이게 우하향 되어 왔을 때는 이제 국내 경기의 수축 사이클을 의미할 거다 보니 이제 매달 초에 또 역시 반대의 오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네. 시그널을 드려왔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갖고 있는 이제 자료가 될 것 같고 결론은 요 밑에는 요 막대 차트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대 차트는 말 그대로 방금 제가 가공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국내 경기 사이클 요 곤색선 지표를 네. 델타값, 그러니까 변화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걸 직전 2개월치로 차감한 이제 값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봐주시면, 추가적으로 이 막대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된 길이가 이렇게 리스크 온 쪽이든 또는 오프 쪽이든 이 길이 이게 리스크된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 위에서 제가 가공한 곤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선에 대한 기울기 값이 되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관점 봐주시면 일단 요 이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작년 8월부터 국내 경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수축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프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오프의 강도가 확대가 되어 왔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에 달했던 게 올해 들어서 1월 달이었고요. 다행히도 2월, 3월 오프된 강도가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증시 2, 3월 달 강보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다시금 소폭이나마 오프 강도가 강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4월, 5월은 중국 코로나 통제 이런 악영향이 국내 경기에 좀 영향을 주면서 다시금 강해졌다는 거였고, 더 중요한 건 이번 8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직전 7월 달과 이번 8월 달 오프된 강도가 동일한 수치가 일단 떴다라는 거였고요. 일단 계속 그동안 줄어들어 왔었던 오프된 강도가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플랫한 걸 의미하다 보니 저희 직전 7월 달 경험했었던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번 8월 달은 좀 정체 상태에서 빠른 순환매를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제가 그동안 전략상 결론으로 드려왔었던,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국내 경기 사이클 프록시 지표 곤색선 봐주시면은 강조를 드려왔던 게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 사이클이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는 탄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경기 확장이 있었던 폭만큼 그 이후에 유상 강도의 수축 폭이 매번 이렇게 존재해 왔다라는 거였죠. 다른 말로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할 것이다 보니 이번 코로나 사이클 봐주시면 그동안 풀린 돈에 의해서 국내 경기 확장폭이 가장 컸던 게 작년 7월이었다라는 거였고, 이번 수축 사이클에서 작년 7월 때만큼의 유사한 강도의 수축폭이 존재한다라면 지난 저희가 1년 가깝게 경험해왔던 경기 수축 사이클이 종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던 게 사실 올해 3분기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8월 달은 이제 이번 달은 물 건너 갔다라는 걸 이미 보셨던 거였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다음 9월 달 정도가 된다라면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저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9월부터는 곧바로 개선되면서 우상향 기준, 확장 기준으로 넘어갈 거냐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9월 달 추가 수축이 없다라는 거는 작년 이맘때 때 시작됐었던 높은 기저가 올해 3분기로 하여금 탄성의 기인에서 봤을 때 종결되기 때문에 추가 수축이 없다라는 것이 경기 사이클 자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달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국내 경기 사이클 역시 바닥을 잡고 일정 수준 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결론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 보면 지금 앞서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내년 장기비였고, 지금 방금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갈 거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레벨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면요, 저는 최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까지는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최대 맥스 2,500 또는 2,300 사이에서 박스피를 그릴 거다라 보고 있고, 혹시나 올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던 9월 또는 10월 이후까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내년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반적인 저성장 늪으로 다시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하신다라면은 내년은 저는 코스피가 상고하죠 보고 있다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실제로 뭐 운용을 하고 주식 자산이 있다라면, 저 같으면 저는 장이 버텨주는 연말까지 좀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나가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내년에, 그러니까 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어쨌든 상반기까지의 점도표 기준 미국의 정책금리 요 프로젝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솟아있는 미국 정책금리 요 그림 프로젝션이 의미하는 바는 내년에 유일하게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달러가 유일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죠. 뭐 금이나 뭐 아니면 뭐 지금 어쨌든 인플레 시대니까 인플레 이런 코모디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달러 강세를 보고 있다 보니 얘네들은 다 달러로 결제가 되는 일이라서 가격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가치 상승 가능한 건 내년에는 좀 달러가 유망하지 않을까.